2001년 6월 12일 새벽 4시경 강원도 북부의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민박집에서 한 여인이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한미정, 당시 48세. 그녀는 남편 박성호와 함께 15년째 산마루 민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한미정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고 남편은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6시 30분경 투숙객이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내려왔을 때 한미정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민박집은 마을 중심가에서 약 3km 떨어진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뒤편으로는 울창한 침엽수림이 펼쳐져 있었고 앞쪽으로는 좁은 비포장도로가 마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민박집이 있는 산중턱 일대에는 CCTV가 전무했습니다. 2001년은 아직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이었고 휴대전화 역시 보급 초기 단계였습니다. 한미정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기에 위치 추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박성우는 아침 7시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새벽 4시경 한미정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 후 다시 잠들었다가 6시 40분경 일어났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텃밭이나 창고에 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감을 느껴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민박집 주변 반경 2km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한미정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박집 뒤편 숲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미정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수색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동원되어 주변 산림과 계곡을 뒤졌습니다. 실종 3일째 경찰은 인근 저수지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민박집에서 약 8km 떨어진 이 저수지는 1970년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수심이 깊은 곳은 15m에 달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투입되어 수중 수색을 벌였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마을 중심가의 몇몇 상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총 3곳의 아날로그 방식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주유소, 농협 건물 앞, 그리고 큰 길가의 한 식당. 이중 식당의 CCTV가 민박집으로 향하는 도로 일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전후 시간대의 테이프를 모두 확보해 분석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야간 촬영이라 식별 가능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한미정의 실종은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외지에서 시집온 후 20년 넘게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지내왔습니다. 민박집도 꾸준히 운영되어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당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수사 내내 협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명확히 제시했고 경찰의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21시 30분경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미정과 특별한 다툼도 없었고 최근 부부 사이에 문제될 만한 일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박집 운영도 순조로웠고 빚이나 금전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들은 있었습니다. 한미정의 지갑은 그대로 집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가 항상 입던 잠바와
운동화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외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아무 말 없이 나간다는 것은 평소 그녀의 행동 패턴과 맞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날 아침 투숙객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는데 책임감 강한 한미정이 이를 방치하고 나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사건은 그렇게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강원도 북부의 한 저수지에서는 제방보강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저수지는 최근 몇 년간 누수 현상이 발견되어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굴착기 기사 김영수 씨는 저수지 바닥에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4시 20분경 굴착기의 버킷이 갑자기 단단한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바위거나 콘크리트 덩어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하자 녹슨 철제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가로 1.5m, 세로 80cm, 높이 60cm 정도의 직육면체 모양 철제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두꺼운 철판으로 제작되었고 용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겉면은 20년 넘게 물속에 있었음에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신중하게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상자를 지상으로 옮긴 후 잠금 장치를 확인했는데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현장 감독의 지시로 상자를 열자 내부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검은색 방수포로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수포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 웅크린 자세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이 도착해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부패로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함께 발견된 유류품들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방수포 안쪽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낡은 수첩, 장부, 그리고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의 이름은 한미정.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20년 전 이 지역에서 실종된 바로 그 한미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치아 감식과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99.9% 일치. 20년 만에 한미정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20년 전 경찰이 수색했던 바로 그 저수지였습니다. 당시 잠수부들이 수중 수색을 벌였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철제 상자는 저수지 가장 깊은 곳 수심 15m 지점에 두꺼운 퇴적 토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무게추를 달아 가라앉힌 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토사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철제 상자 자체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파는 기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두께 3mm의 철판을 용접해 제작한 맞춤형 상자였습니다. 내부에는 물이 덜 들어가도록 틈을 최소화해 용접했었고 바닥 쪽에는 무게추를 묶을 수 있게 용접된 고리들도 보였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시신을 은닉할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신에서 치명적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이나 주요 뼈에 골절 흔적이 없었고 흉기에 의한 손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폐 조직에서 저수지 바닥 퇴적물이 검출된 것입니다. 시신이 들어있던 앞쪽 공간은 상단 접합부 틈으로 물이 서서히 유입된 것으로 보였고 이는 한미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잠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끔찍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시신의 손톱 밑에서 방수포의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고 방수포 안쪽에는
손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긁힌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철제 상자에 갇힌 채 물속에 던져진 후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용접된 철제 상자는 그녀의 절규를 영원히 가둬버렸습니다. 사건은 즉시 실종해서 살인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중대 강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사람은 당연히 남편 박성우였습니다. 그는 20년 전 실종 신고를 한 당사자이자 수사 과정에서 가장 협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우는 한미정 실종 후에도 개소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박집은 3년 후 처분했지만 마을에 작은 식당을 열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고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왔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20년 전 수집했던 모든 증거물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형사들은 먼지가 쌓인 증거 보관소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2001년 당시 확보했던 테이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한미정 실종 사건 마을 CCTV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테이프들은 실종 직후 마을의 세 곳에서 수거한 것이었습니다. 주유소, 농협, 그리고 큰 길과 식당. 이중 식당 CCTV 테이프만 민박집으로 향하는 도로를 일부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수사 기록에는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팀은 다시 한번 정밀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20년이란 세월이었습니다. 테이프는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화질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아예 재생이 불가능해집니다. 다행히 증거 보관소의 온습도 관리가 비교적 양호했기에 테이프는 재생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국과수 영상 분석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최신 디지털 복원 기술을 동원해 화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본 테이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선명한 영상을 추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일간의 작업 끝에 20년 전보다 훨씬 선명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복원된 영상을 분석하던 중 수사관들은 중요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2001년 6월 12일 새벽 4시 8분. 화면 왼쪽 상단에 작게 포착된 도로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벽 시간에 움직이는 농산물 운반 차량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확대하고 차량 번호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트럭은 박성우의 소유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럭의 이동 방향이었습니다. 트럭은 민박집 방향에서 나와 반대편 산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길을 따라 8km 정도 가면 바로 한미정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가 나옵니다. 시간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박성우는 새벽 4시경 아내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 후 6시 40분까지 계속 잤다고 진술했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그가 새벽 4시 8분에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수사에서 이를 놓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당시에는 영상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차량 번호 식별이 불가능했고 트럭이 포착된 부분도 화면의 아주 작은 영역이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웠습니다. 수사팀은 영상을 더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4시 8분에 산길 방향으로 향한 트럭은 5시 43분에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 즉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왕복 1시간 35분. 민박집에서 저수지까지 가서 무언가를 하고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트럭 적재함의 상태 변화였습니다.
4시 8분 영상에서는 적재함에 큰 물체가 실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수포로 덮여 있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부피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5시 43분 복귀 영상에서는 적재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1시간 35분 동안 트럭에 실렸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박성우를 소환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2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CCTV 영상의 발견은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했던 박성우의 알리바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한미정이 사라진 바로 그 시각에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고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방향으로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박성우의 주변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철제 상자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낡은 장부였습니다. 장부와 수첩 등이 들어있던 뒤쪽 공간은 비닐봉지와 방수포로 여러 겹 밀봉된 데다 상자의 구조상 물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있어 20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변색만 있을 뿐 기록은 대부분 읽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부는 한미정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는 민박집 운영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숙객 명단, 식자재 구입 비용, 공과금 납부 기록 등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3월부터의 기록에는 의문스러운 금액 이동이 포착되었습니다. 민박 수입의 상당 부분이 윤서희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꾸준히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민박집 월 순수익이 500만 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윤서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읍내의 섬 미용실을 운영하던 38세 여성이었습니다. 2001년 초에 갑자기 미용실을 확장 이전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미정이 남긴 메모들이 여백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5월 15일 통장 잔고가 맞지 않는다. 3천만 원이 사라졌다. 5월 20일 성우 씨가 새벽에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상대방이 여자인 것 같다. 5월 28일 읍내의 미용실 여자가 그 여자다. 오늘 확인했다. 6월 5일 성우 씨가 땅 문서를 몰래 빼돌렸다. 내 도장까지 위조한 것 같다. 6월 10일 모든 증거를 모았다. 내일 성우 씨와 대면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6월 11일자 메모. 성우 씨가 모든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다. 내가 참으면 된다고 한다. 수사팀은 즉시 금융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은행 거래 기록은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박성우 명의 계좌에서 윤서희 명의 계좌로 총 1억 2천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동산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박성우는 2001년 4월 한미정과 공동 소유하던 밭 3,000평을 몰래 처분했습니다. 한미정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서류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매각 대금 8천만 원은 모두 윤서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윤서희는 미용실을 확장하고 새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수사팀이 윤서희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박성호와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용실 확장 자금은 정당한 투자였고 불륜 관계는 절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곧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20년 전 박성호 명의로 발급되었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은행 통신사 자료에서 다시 확보했습니다. 비록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청구서에 찍힌 발신수신 번호와 통화 시각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박성호와 윤서희는 2000년 말부터 하루에도 수십 통씩 통화했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 통화가 잦았고 한 번 통화 시 평균 30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업 파트너 관계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윤서희의 옛 미용실 직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현재 50대가 된 그녀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랑 자주 만났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비싼 선물을 자주 사줬어요. 명품 가방, 시계, 목걸이. 그 남자를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어요. 이제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성우는 20년 연하의 윤서희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내 몰래 재산을 빼돌려 그녀에게 제공했습니다. 한미정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증거를 수집해 남편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미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호 혼자서 한미정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할 수 있었을까? 철제 상자는 어떻게 준비한 것일까? 그리고 윤서희는 정말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수사는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작은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일상의 한 장면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을 찾아온 것은 민박집 바로 아래 집에 살던 주민 최정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그날 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6월 11일 밤에 민박집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났어요. 미정 씨가 누구냐고 소리치는 게 들렸고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어요. 박성우 씨 목소리로 들렸는데 뭐라고 변명하는 것 같았어요. 싸움이 1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죠. 최정숙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의 집 부부싸움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박성우 씨가 워낙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괜히 말했다가 오히려 제가 피해를 볼까봐 겁이 났어요. 지금도 그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마을 이장이었던 김상철 씨도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성우가 2001년 5월경에 저한테 용접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큰 철제 상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농기구 보관용이라고 했는데 치수가 좀 이상했어요. 농기구 넣기에는 너무 작고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쓰기에도 애매한 크기였거든요. 게다가 방수 처리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농기구 보관함에 왜 방수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갔지만 돈을 주니까 해줬죠. 김상철 씨는 작업 일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5월 20일 박성호 철제함 제작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박집에 자주 드나들던 식자재 납품업자 정진호 씨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한미정 씨가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는 밝고 친절했는데 급격히 수척해지고 말수도 줄었어요. 한 번은 물건을 납품하러 갔는데 한미정 씨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정진호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기억해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쯤 한미정 씨가 저한테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 창고를 꼭 확인해달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즉시 옛 민박집 터를 수색했습니다. 건물은 이미 철거되었지만 창고 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땅을 파자 녹슨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비닐로 쌓인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서류는 한미정이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박성우와 윤서희의 불륜을 입증하는 사진들, 위조된 부동산 서류 사본, 돈이 빠져나간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한미정이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면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증거들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당시 파출소 순경이었던 노경수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박성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손등에 긁힌 상처가 여러 개 있었어요. 물어보니 산에서 나무하다가 다쳤다고 했죠. 그런데 상처가 꽤 깊었고 선명했어요. 마치 손톱에 긁힌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좀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쏟아질수록 20년 전 그날의 실체가 선명해졌습니다. 박성우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고 작은 마을의 폐쇄성과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20년간 진실을 감춰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침묵의 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간직했던 작은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 20년 전 그날 밤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 2021년 10월 25일 법의학자들은 한미정의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철제 상자와 방수포가 시신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준 덕분에 중요한 흔적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수 법의학자는 설명했습니다. 방수포의 섬유가 기도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미정 씨가 방수포에 쌓인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부검 과정에서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미정의 손톱 밑에서는 방수포 섬유뿐만 아니라 피부 조직도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것은 한미정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Y염색체가 검출되어 남성의 피부 조직임이 확인되었고 추가 분석을 통해 박성우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손톱 및 피부 조직의 상태로 보아 이는 격렬한 저항 과정에서 상대방을 핥힌 흔적입니다. 국과수팀은 방수포에 대한 정밀 분석도 실시했습니다. 방수포 안쪽에는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일부는 방수포를 뚫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또한 방수포에서는 혈흔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미정이 갇힌 상태에서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탈출을 시도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물리학적 분석도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철제 상자 내부의 찌그러짐과 긁힌 자국을 분석한 결과 상자가 물에 잠긴 후에도 내부에서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미정이 상자 안에서 살기 위해 온몸으로 상자를 두드리고 밀었던 것입니다. 철제 상자는 성인이 웅크린 자세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죠. 이 좁은 공간에 갇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법의학팀은 한미정의 사망 시각과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2001년 6월 12일 새벽 3시경 한미정은 박성우에게 제압당해 결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박성우의 팔을 핥히었을 것입니다. 이후 한미정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방수포에 쌓여 철제 상자에 넣어졌습니다. 새벽 4시경 박성우는 한미정이 갇힌 철제 상자를 트럭에 싣고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한 후 상자에 줄을 달아 물속에 던졌습니다. 한미정은 상자가 가라앉는 동안에도 의식이 있었고 물이 서서히 스며드는 가운데 최후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수온과 상자의 밀폐 정도를 고려할 때 한미정 씨는 물에 잠긴 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간 동안 느꼈을 공포와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검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피해자를 살아있는 상태로 수장시킨 극도로 잔인한 방법의 살인이었습니다. 박성우는 아내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검 결과가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20년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온 박성우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고도 아들 앞에서 슬픔에 잠긴 남편을 연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검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박성우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단순 살인이 아니라 존속살해, 그것도 특히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과학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의 마지막 순간의 고통이 가해자를 심판대에 세우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성우와 윤서희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공모관계였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박성우의 옛 휴대전화와 윤서희가 버리지 않고 보관해두었던 피처폰에서 일부 문자 메시지가 복원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삭제되었지만 기기 메모리 깊숙이 남아있던 단문 몇 개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윤서희, 계획대로 오늘 끝내요. 박성우, 준비 완료. 윤서희, 조심해요. 이 메시지들의 시간대는 CCTV에 포착된 박성우의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통화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박성우는 윤서희와 35분간 통화했습니다. 한미정과 대면하기 직전 박성우는 윤서희와 긴 통화를 나눈 것입니다. 수사팀은 당시 윤서희의 행적도 추적했습니다. 미용실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6월 11일 윤서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7시경 급히 퇴근하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일에는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월 11일 오전 윤서희가 대형마트에서 청소용품을 대량 구매한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표백제 5병, 수세미 10개, 고무장갑 5켤레, 대형 비닐봉지 한 박스.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기에는 종류와 양이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윤서희를 재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그녀도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우 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살인과는 관계없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알리바이는 곧 깨졌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윤서희 옛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삭제되었던 음성 메모 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성우 오빠, 내일이야. 그 여자만 없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준비한 건 다 확인했지. 상자는 충분히 무거워야 해. 절대 떠오르면 안 돼. 장소는 우리가 정한 그곳. 내가 뒤에서 지켜볼게. 이 음성 파일은 윤서희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살인의 공모자였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박성우와 함께 한미정 살해를 계획했고 실행 과정에도 관여했던 것입니다.
저수지 인근 주민의 추가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수지 근처에서 남녀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는 낚시꾼들인 줄 알았는데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성우와 윤서희는 공동으로 한미정 살해를 계획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한미정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정당화하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후의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화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영상이 20년 후 최신 기술로 복원되어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알리바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CCTV는 단순히 차량의 이동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마지막 여정을, 그리고 두 사람의 잔인한 공모를 20년간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은 진실을 기록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라도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 아들 박준호는 경찰로부터 CCTV 영상을 보게 될 것이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는 이제 40이 넘은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의 중견 간부로 일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던 그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보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보겠습니다. 봐야 합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화면에 20년 전 그날 새벽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지만 복원된 영상 속에서 아버지의 트럭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트럭 적재함에는 무언가 큰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 5시 43분 트럭이 돌아오는 영상. 적재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뛰쳐나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어머니의 실종 이유를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남편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매년 어머니의 생일과 실종일에는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고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박준호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울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손자를 봤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그토록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20년 동안 슬픔에 잠긴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박준호는 증거 상자에서 나온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윤서희도 만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를 보자 그녀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사랑했을 뿐이에요. 당신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였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윤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와 윤서희에게 최고형을 구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줄 알고 살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다른 삶을 선택하신 건 아닐까?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20년 동안 제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성호는 끝까지 계획적 살인을 부인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철제 상자를 미리 준비한 점, CCTV가 기록한 시간대, 문자 메시지 기록 등 모든 증거가 계획적 살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어두운 새벽, 트럭에 실려 마지막 길을 떠나던 어머니의 모습을. 20년이 지났지만 CCTV는 그날의 진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아버지의 거짓을. 박준호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도 묻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양심이,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기록이 결국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1심 선고. 박성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인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20년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온 점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서인은 살인공모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박준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른 후 마련한 묘지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밝혀졌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싸우셨던 거죠. 박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트럭. 그 안에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20년 후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그 좁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2001년 6월 12일 새벽 강원도의 한 외딴 도로를 지나던 트럭. 그것을 기록한 낡은 CCTV.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흐릿한 영상이 20년 후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미정 씨가 남긴 장부와 일기, 그리고 증거 상자. 그녀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예감하면서도 진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비록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녀의 기록은 20년을 견뎌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범죄도 흔적을 남긴다는 것. 기술의 발전이 과거의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